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덜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 시장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하는 보급형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칩을 탑재합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방위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확보에 나섭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할 2조 원 가운데 절반을 방산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GM과 포드, 스텔란티스가 속한 전미자동차 노조가 88년 만에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결국 테슬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거친다는 소식 올해 들어 수도 없이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올해 세금 수입 전망을 다시 계산한 공식적인 결과를 내놨는데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59조 원 덜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무려 43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을 다시 계산한 건 심상찮은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경기 위축과 자산시장 침체 여파에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거칠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 규모는 59조 원. 세수 오차율 역시 15%에 달해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2000년 이후 오차율이 평균 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년째 세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입니다. 세수 오차율이 커진 건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정부가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매달려 기업과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우리나라만큼 큰 폭은 아닙니다.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고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에 추경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과 외국환 평형기금 등 여윳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고육지책인데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과 함께 환율 비상금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꺼내 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 외평기금 나중에 부채 발행을 이연시킨 거지 영구적으로 쓰고 그냥 없애도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외평기금으로 이거를 덮을 수는 있으나 추가 적자를 정상적인 재정 운영에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자는 70조 원 중반대다 보는 거죠. 내년에도 법인 세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세수 예측의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 정확한 세수 추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 운영 신뢰도만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보급형 스마트폰에 독자 개발한 모바일 칩 엑시노스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엑시노스 부활에 매달리고 있는 건 그만큼 모바일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절치부심한 삼성이 내년 초 출시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도 엑시노스를 탑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지난해 초 야심차게 출시됐던 갤럭시 S22. 하지만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발열 관리를 강제한 게임 최적화 기능 GOS 논란으로 제품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4나노 공정을 적용한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200이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4세대 폴더블 폰부터 올 초 갤럭시 S23,
그리고 지난달 출시한 5세대 폴더블 폰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AP를 전량 퀄컴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애증의 엑시노스가 다시 삼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갤럭시 S23 펜 에디션 모델을 전 세계에 출시합니다. 펜 에디션은 가격은 낮추면서 플래그십 기능을 갖춘 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공급망에 먼저 선보인 뒤 국내에 보급될 예정인데 핵심은 4나노 엑시노스 재탑재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 수율이 올 초 50%대에서 최근 75%까지 오르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200의 성능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에 버금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플래그십 신작 갤럭시 S24 적용을 위한 재기의 발판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모바일 AP 솔루션 구매 비용은 11조 원을 넘어 직전 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모바일 사업부 입장에선 AP 가격 급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비용이 부담입니다. 애플이 최근 TSMC 3나노 공정을 적용한 A17 프로칩까지 공개한 상황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도 진보된 기술력을 글로벌 고객사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갤럭시 S24 시리즈에 4나노 공정을 적용한 최신 엑시노스 2400을 퀄컴의 AP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특수선 분야의 강자인 한화오션이 방산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조용한 군함과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파 탐지도 힘든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배창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화오션 시흥 R&D 캠퍼스에 있는 음양수조입니다. 수영장처럼 생긴 수조는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결해 만든 대형 탱크인데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에 모형 잠수함과 선박을 넣고 엔진과 모터가 돌아갈 때 나오는 음파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한화오션은 음파를 분석해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이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음향 수조를 만들었고 잠수함의 수중 방사 소음을 저희가 제어를 하고 바로 옆에 길이 62m, 높이 20m의 공동 수조는 물속 속도 변화에 따라 압력이 변하면서 기포가 생기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물속에서의 잠수함의 추진력을 높여 위치 노출을 줄여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인 수조에서는 모형선을 물에 띄워 예인차로 걸며 선박의 저항, 자항 등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대 7m까지 수심을 조절할 수 있어 상선 등 다양한 선박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모형 선박으로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는 예인 수조입니다. 길이가 300m에 달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한화오션은 예인 수조 외에도 공동 수조와 음향 수조 등 다양한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R&D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유상증자로 확보한 2조 원 가운데 약 9천억 원을 이 함정에 집중 투자해 앞으로 1,3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함정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 연간 수상함 4척, 잠수함 5척, 창정비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K-팝과 K-드라마를 필두로 한 이른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 먹거리 K-푸드 수출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돈도 벌고 무엇보다 먹거리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최전선에서 K-푸드 영업사원으로 뛰고 계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 또 자원 대국입니다. 또 우리나라 K-푸드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한데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내년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이와 관련해서 좀 협력이 논의됐는데 네. 어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 자원 부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국가로는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내년 10월부터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식품, 음료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법을 공포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들어가려면 내년 10월부터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무이 인증이라고 있어요. MUI 그 인도네시아 인증인데 받으려면 인도네시아 가서 직접 받아야 되니까 그 많은 제품을 가지고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5월에 가서 조코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정상회담 할 때 그 MOU를 맺었죠. 그 MOU 내용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슬람 할랄 식품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2군데가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걸로 가름을 해달라. 상호 인정하는 거. 그 MOU를 맺었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식품, 음료 수출하는데 다음 단계는 화장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이제 음악과 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 K푸드 수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아주 공격적인 수출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올해가 지금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지금 국제적인 여건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수출액이 아마 지금 아직도 8월 말 기준으로 12% 정도 줄은 걸로 돼 있고 네. 다행히 우리 저 식품 분야는 작년 수준은 됩니다. 작년 수준은 되고 농식품은 약 1% 정도 떨어지는데 9월에 네. 수출 플러스로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라든가 이 그 K푸드 플러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 본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작년보다 3% 이상 지금 더 정액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하여튼 농식품 분야, 농식품 플러스 분야는 지금 작년보다 0.1% 정도 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는 상당히 가속화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우가 이 동남아 국가들로 수출된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 동남아 지역은 일본산 좀 와규가 점령하던 좀 지역이었는데 우리 한우가 사실 뭐 맛이 좋다는 거는 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게 좀 비싼데 경쟁력이 좀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우는 어차피 가격 면에서는 좀 높지만 세계 유수의 그 식품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뭐 USA 투데이에서도 그렇고 세계에 있는 소고기 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 그리고 실제 제가 동남아, 아프리카 이렇게 가서 지도자들 만나 보면 이 한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알고 있고 네. 한국 방문해가지고 이제 많이 드셔봤다는 얘기고 중동에도 제가 들어본 바로는 뭐 상당히 우리 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5월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할랄 인증받은 한우 네. 이게 이제 1호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아까 인도네시아도 비슷하지만 그 할랄 식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거대 시장이죠. 그렇죠.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8월 말에 캄보디아를 방문했죠. 근데 캄보디아 시장이 거기가 그렇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장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의 와규가 1년에 7,000톤 수출을 해요. 네. 7,000톤이면은 1톤에 3마리거든요. 보통. 그럼 한 2만 1,000마리가 수출되는 건데 상당히 많은 양인데 네. 그중에 30%가 캄보디아로 가요. 캄보디아의 그 상류층도 소비를 하지만 메콩강, 저도 이번에 가서 강을 이렇게 4개나 있더라고요. 그 강 주변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 일대, 중국까지도 플랫폼,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총리님도 뵙고 신임 총리, 농수산부 장관도 행사도 아예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수출할 거고 지금 우리 그 수출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그 수입업자하고 우리 수출 파트너하고 이제 계획을 해놓은 게 내년 25년부터는 후년부터는 한우가 1,000톤 정도 수출이 될 거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2,000톤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네, 이제 또 다음 주가 좀 추석입니다. 좀 물가가 다시 좀 뛰면서 명절을 앞두고 좀 국민들이 걱정이 좀 많으신데 특히 올해는 좀 폭염하고 폭우가 있어서 좀 이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 추석 성수품 물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네. 계신지?
우선 저 금년대 우리 저 기자님께서도 봤겠지만 봄철부터 네. 뭐 저온, 냉해, 가뭄, 폭우, 폭염, 태풍 있을 재해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께서 금년에는 진짜 딴 해보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 지금 물가 문제가 조금 물가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추석 앞두고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한데 품목별로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대책을 강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도매 물가로는 지금 한 2, 3% 정도 전년보다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품목별로 내린 것도 많고. 네. 근데 소비자 물가로는 지금 몇 개 품목 빼놓고는 전년보다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평균으로 좀 6%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추석 성수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 쪽 식품으로 14개 품목, 수산 쪽까지 합치면 20개 품목을 정부가 특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 쪽으로 농축산물로는 14만 9천 톤을 공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추석 전에 3주 동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이라든가 아니면 포장해 있는 상태에서 농협을 통해서 계약 재배하고 있는 거 있어요. 사과, 배 이런 거. 그거. 그다음에 TRQ라고 그래서 저율 관세로 싸게 들여오는 물량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물량을 대거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평시에 비하면은 약 60%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고 전년도 추석보다도 몇 프로 좀 더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닭고기, 그다음에 사과도 지금 소비자 가루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사과 뭐 이런 몇 개 품목 빼놓고는 전부 가격이 지금 안정이 돼 있고 그 안정된 이유는 이 추석 기간에 정부가 670억을 소비자들 할인 쿠폰 이쪽으로 쏟아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 약 20 내지 30% 할인하고 있고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20, 30% 할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조건이 자체 할인을 그만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마트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50% 정도 낮은 가격에 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 자체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병원과 하나손해보험이 여성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동시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쟁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후의 승자는 결국 테슬라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3대 완성차 기업 포드, GM, 스텔란티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소속 노동자 12,000명이 시급 40% 인상, 연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더 나은 제안을 받지 못할 경우 파업 대상지를 3곳에서 더 늘릴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번 파업으로 판매량 증가 등의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파업 장기화로 신차 공급은 줄고 비용이 증가해 완성차 가격이 인상되면 유럽, 아시아계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9월에 시작된 GM 노조의 파업 당시 현대차와 도요타의 해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4.3% 증가했습니다.
월가에선 노조가 없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완성차 기업보다 부품사들의 수혜폭이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자동차 노사 갈등이 완성차 업계 전체로 확대되더라도 부품사의 경우 완성차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구조가 유연하고 고객사도 다양해 충격이 작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조 파업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 로보틱스 관련 기업의 수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한편 미국에 생산시설을 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파업의 불똥이 옮겨붙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엘러베마주와 조지아주에, 토요타는 켄터키주, 인디아나주, 텍사스주 등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 노조의 입김이 이들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스마트팜 기업 우듬지팜이 국내 농업법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생소한 스마트팜 기업의 상장에 투자자분들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호진 기자가 우듬지팜 본사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우듬지팜 본사. 20여 명의 직원이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스테비아 토마토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지난 후 토마토는 하루 평균 40톤에서 50톤. 박스에 담긴 토마토는 롯데마트를 비롯한 250여 개 고객사로 당일 배송됩니다. 우듬지팜의 주력 상품이기도 한 스테비아 토마토는 초당도 토마토로 인기를 끌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스마트팜 시설도 우듬지팜의 핵심 자산입니다. 우듬지팜은 합리적 비용에 생육 조건을 조절해주는 반밀폐 유리온실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활용해 우듬지팜은 7,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신축해 내년 3월부터 상추, 로메인과 같은 유럽형 채소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노지 재배와 다르게 일정한 조건에서 20일마다 수확이 가능한 만큼 김호연 우듬지팜 회장은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신규 창출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 생산성이 높은 온실이 됩니다. 이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품목들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적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신이 있습니다. 내일 상장을 앞둔 우듬지팜은 공모자금을 활용해 바닐라, 샤프란부터 의료용 대마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20만 평가량의 농장을 증축할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버행 이슈는 상장 당일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듬지팜의 보유예수 물량은 김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절반이 안 되는 만큼 차익 실현을 위해 기존 투자자들이 물량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듬지팜 측은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장 당일 물량 출회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농업법인 중에선 처음으로 증시 입성을 앞둔 우듬지팜. 업계의 퍼스트 펭귄으로서 첫 발을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